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신경과 김다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조경래입니다.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증상에는 이제 운동 증상들이 대부분인데요. 우선은 안정 떨림, 보행 장애, 서동증이 있겠습니다. 안정 떨림은 보통 환자가 손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이거나 TV를 볼 때 손에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동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운동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보통 파킨슨 환자의 초기에는 몸의 한쪽에서만 이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증상이 발생할 때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폭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보행 장애가 또 대표적으로 병원에 많이 오시는 증상인데, 먼저 초기에는 팔이 이렇게 휘둘러지는 게 잘 되지 않는 게 보통 첫 번째로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는 몸에 영향이 있는 한쪽 다리에서 발에 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이던 보폭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종종 걸음을 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걸음걸이 중에 갑자기 발이 떨어지지 않는 동결 보행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종종 걸음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져 넘어질 것 같은 가속 보행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비운동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각 저하라던가 수면 장애, 기분인 증상들,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등이 있습니다. 후각장애는 다른 기재적인 원인 없이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요. 수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이제 꿈을 꾸는 수면 동안에 꿈에서 나오는 내용을 말로 직접 하시거나 막 행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문제는 보통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 무감동이라고 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증은 환자에게 변비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배뇨 증상 등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의 증상을 파킨슨 의심 증상으로 느끼셨는지를 먼저 여쭙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약인성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약물의 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서 여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들어본 뒤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수기 검사, 신경학적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복 운동을 시켜본다던가, 이제 상체와 하지에서, 그다음에 손목을 돌리는 등의 이제 경축을 체크하는 검사, 그리고 보행을 시켜보는 검사, 약간 넘어뜨리는 검사를 시행을 통해서 환자가 균형 장애 없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검사가 끝나면 환자분께서는 영상 검사라고 해서 뇌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찍게 되고, 최근에는 도파민 펫이라고 해가지고 도파민 수송체 영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파민 수송체 핵이학 검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이 검사는 정상에서는 이 영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을 기저핵이라고 하는데, 머리랑 꼬리 쪽에서 꼬리 쪽이 아주 잘 보이게 되는데, 파킨슨 증이나 파킨슨 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꼬리 쪽에서 도파민의 수송체가 잘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파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파킨슨병에 가깝다라고 진단을 할 때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1차성 파킨슨병인 특발성 파킨슨병이라고 한다면, 비정형 파킨슨병과 2차성 파킨슨증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성 파킨슨증은 약물 유발 파킨슨증이 가장 흔한데요. 보통 다른 병의 치료 때문에 드셨던 약물에서 부작용으로 파킨슨 증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혈관 파킨슨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뇌의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작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파킨슨증과 마찬가지 걸음걸이 이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보행장애는 주로 하지에만 국한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압수증이라고 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뇌 사진에서 극명히 비교가 되시다시피 지금 이 하얀 부분이 뇌실인데, 뇌실이 부풀어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뇌 세포들을 누르기 때문에 보행장애와 그리고 인지장애, 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2차성 파킨슨증에 속하겠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을 중단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 증상이 호전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불편하신 동안에는 파킨슨 약을 사용해서 일부 증상의 개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정형 파킨슨증은 이 진행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 피질 기저핵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과 루이소체 치매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질환들은 이제 초기에는 파킨슨병하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파킨슨 증상을 다 가질 수가 있고요. 다만 이들은 그 외의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행 핵상 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운동 이상이 먼저 발생을 해서 수직 눈 운동 이상이 심해지면서 옷을 막 더럽히고 식사를 하시다가 흘리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도 있고, 다계통 위축증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 기능 장애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거나 초기부터 심한 배뇨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물체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거리에 인식의 차이가 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질 기저핵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피질이라고 하는 뇌 겉질 기능이 매우 저하가 돼서 일반적인 감각, 따뜻하고 차고 만지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건 잘 느끼시지만 손에 열쇠 같은 걸 쥐어주고 만져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 파킨슨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파킨슨증이랑 그래도 조금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성 파킨슨병인 경우라던가 비정형 파킨슨증인 경우에 굉장히 초기에는 파킨슨병과 증상으로 구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다 진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고요. 도파민 페트에서 영상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레보도파라고 하는 도파민을 보충할 수 있는 약물을 시작을 하는데, 운동을 하시면 뇌 활성도가 증가하고 약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균형장애 같은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어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걷는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2번씩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나, 균형장애가 심하셔서 걷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약간 힘이 들 정도의 그 강도를 가지고 열심히 타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이런 운동들을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는 운동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가 좀 있고요. 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3에서 5년 정도는 허니문이라고 하는 기간이어서 굉장히 약물 치료가 잘 듣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환자분께서 이제 약효 소진 현상이라고 하는 약을 똑같이 먹었는데 약효가 조금 더 작은 것 같다, 조금 덜 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느끼시게 되고, 이때 운동 동요라고 해서 운동이 잘 되는 시기와 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시기가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같은 용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시더라도 이 치료적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건데, 중기 이상으로 지나게 되면은 치료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약물을 똑같이 드셔도 이때는 이상 운동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막 몸이 굉장히 꼬이거나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춤을 추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추후 약물이 이제 같은 농도 드셨는데 상대적으로 치료창보다 낮아진다 라고 하면 이때는 환자가 마치 약을 안 먹었던 상태처럼 다시 파킨슨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적은 양을 여러 번 드시거나 아니면 횟수는 유지하되 한 번에 조금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을 먹고 이상 증상과 붓는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을 7, 8번씩 하루에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약을 제때제때 못 챙겨 먹으면은 환자가 계속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수술은 보통 완치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 뇌신부 자극술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기계적인 기능을 가진 약을 넣는 거고, 제가 주로 다른 데서 강의를 보여드릴 때 이 콩쥐팥쥐에서 나오는 이 깨진 독에 물 붓는 걸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거는 그 콩쥐퍼째나 두꺼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깨진 독에 그 구멍을 막아주고 있으면은 약을 조금만 넣어도 충분히 찰랑찰랑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조금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새는 것들 막아주니까 이제 약효가 유지되고,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물 효과를 좀 도와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결국 약물 효과에서 효과를 보는 환자들한테서 뇌신부 자극술을 했을 때 좋아지기 때문에 약효가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부작용이 심해져 가지고 약효가 떨어진 환자들이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되겠고요. 처음부터 약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뇌신부 자극술을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 2차성 파킨슨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약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했을 때도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수술을 했을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클 때를 고려를 합니다. 이제 한번 해놓고 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약효가 크게 도움이 안 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아무래도 주저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다른 내과적인 이 합병증이 생길 만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여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뭐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그런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지는 잘 않고 있고요. 뇌경색이 있었다거나 예전에 뇌출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서 뇌의 해로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기대치보다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수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수술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한 1mm 정도 되는 두께의 전극을 머리 속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사람 머리는 조그만한 구조물들이 다 다르게 생겼고, 보통 일반적으로 파킨슨 환자한테서 타겟을 하게 되는 작은 핵의 크기가 한 6m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정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특수 소재로 된 프레임을 머리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한 상태로 CT라든지 MRI를 찍어서 위치를 잡고 그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부위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요한 혈관들이나 이런 걸 어떻게 피할지를 정확히 이제 플랜을 세우고요. 수술 자체는 마취를 해서 주무시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깨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깨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떨림이라든지 아니면 굳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수술 중에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전극을 집어넣기 전에 이 타겟을 하는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뇌 안에 있는 그런 전기 신호를 듣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저희가 실제로 수술을 할 때 촬영을 한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뇌 안에 있는 신호를 듣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이제 전극을 집어넣어서 뇌 안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잡아서 소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고요. 그 시상하액이라는 그 부위에 들어가면은 마치 이제 뭐 우박 같은 게 떨어지는, 이제 소나기 같은 게 떨어지는 것처럼 쏴 하고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들리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런 전극 자체를 집어넣게 됩니다. 넣고 나서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수술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환자들을 깨운 다음에 한번 움직여 보라고도 시키고 말씀도 해보시라고 시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굳어지는 게 조금 더 좋아졌는지, 이제 떨리는 게 없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수술은 거기서 종료가 되고요. 두 번째 수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술에 이런 전극이 머릿속에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뇌신부 자극술 기기의 어떻게 보면 본체입니다. 이 안에 이제 그런 자극을 하기 위한 컴퓨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걸 구동하기 위한 그런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를 이제 보통은 뭐 가슴팍이라든지 겨드랑이 사이라든지 그런 데다 넣어서 연결을 하는 게 두 번째 수술이고,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전기 자극기 기계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두께도 훨씬 두꺼웠고 크기도 더 컸었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들에서도 사이즈를 많이 줄이고 최근에는 기계 회사들에서 보통 충전식으로 많이 개발을 많이 해서 이론상으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도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보통 뇌신부 자극술을 고려하는 환자분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좋지 않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해서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은 아주 반응이 좋은 분들은 약도 많이 줄여서 거의 끊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자주 병원을 방문을 해서 그 자극 조절을 하고, 초기에는 조금 더 자주 방문을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세팅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환자분이 좀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전보다도 오히려 약이나 이런 거 용량이 줄고 그러면은 조금 더 방문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몸속에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은 공항 검색 때 통과하거나 그럴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불편한 점은 MRI 찍거나 할 때도 이제 그 기기가 몸 안에 들어있을 때는 특수 장비에서 찍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정 범위 내에서 찍어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좀 제한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출혈 아니면은 감염 같은 거는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일정 비율로 생길 수밖에 없는 약간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MRI나 이런 데서 혈관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 들어가는 경로를 찾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혈관 같은 거는 MRI나 이런 데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를 찌르면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한 2~3% 정도 되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 뭔가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고 봐도 되고요. 감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기기를 넣는 수술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합병증이 감염인데, 왜냐면은 기기에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걸 아무리 넣어도 기기에 붙어 있는 균들은 잡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삽입되어 있는 기기 자체가 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배지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뇌 속으로도 염증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극에 따른 부작용인데, 한 5~6mm 정도 되는 핵을 자극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넣어도 한 1~2mm 정도는 오차가 날 수가 있거든요. 원치 않는 부위까지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좀 느려진다든지 감정이 좀 격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자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 전극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바깥쪽 전극만 자극을 한다든지 안쪽 전극만 자극을 한다든지 식으로 전극이 자극하는 부위를 조금 선택을 할 수가 있게 저희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자극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이제 병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그룹에서는 지금보다 증상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인 알파 시뉴클레인을 아예 없애는 방법의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까지 아직 결과는 썩 좋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서 새로운 약들이 이제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앞으로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수술적인 치료도 다른 방법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초기 파킨슨 환자분들의 그 뇌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으로서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연구는 이제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확인이 되었고,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수술 방법은 크게 나온 건 없지만은 이제 주로 파킨슨 환자한테서 타겟이 이제 그 시상하액이라는 부위인데, 그 부위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창백핵이라고 하는데 거길 잇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회로들이 있어요. 그럼 회로들을 타겟을 해서 자극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초음파를 이제 한 군데다가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머릿속에 전달을 해서 이제 효과를 보자는 건데, 여러 군데서 이제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떨림 증상을 주로 하는 파킨슨 환자한테서만 사용이 되고 있고, 굳어지는 거나 서동증 같은 환자한테서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모든 파킨슨 환자한테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